8. 전쟁은 치열해지고 무대는 차차 러시아의 국경으로 다가왔다. 이르는 곳마다 인류의 적 보나파르트에 대한 저주의 소리가 들렸다. 각 지방에서는 국민병과 신병이 소집되었고 싸움터로부터는 언제나 그렇듯이 가지가지 모순된 정보가 쏟아져 왔다. 그리고 거짓이 많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곡해된 해석이 생기는 것이었다. 볼건스키 노공작, 안드레이 공작, 마리아 공작 영예의 생활도 1805년부터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1806년 노 공작은 당시 러시아 전국에 걸쳐 선출된 8명의 국민병 모집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다. 자기의 아들이 전사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던 때부터 유달리 노세가 눈에 띄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노공작은 황제가 친히 임명한 직무를 물리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새로 시작된 이 일은 그를 고무하고 건강을 회복시켰다. 그는 줄곧 자기 관할로 되어 있는 세현을 순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나치게 고지식할리만큼 직무에 충실하고 가혹할리만큼 부하에 대해서 엄격하고 사모의 자질구레한 데까지 직접 간섭하는 것이었다. 마리아 공작 영예는 아버지한테서 수학을 배우는 것을 중지했다. 다만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아침마다 유모와 함께 소공작 니콜라이, 할아버지는 언제나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니콜라이를 데리고 아버지의 거실로 들어갔다. 젖먹이인 니콜라이 공작은 유모와 보모 사비시나와 함께 죽은 아버지 공작 부인의 방에서 기거했다. 공작 영예 마리아도 날마다 거의 아이 방에 들어박혀 어린 조카를 위해 정성을 다해 어머니 대신 돌봐주었다. 브리엔너 양도 역시 이 젖먹이를 무척 귀여워하고 있는 것 같았으므로 공작 영예 마리아는 어린 천사를 달래고 함께 노는 기쁨을 양보하여 이 친구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르이스의 고르이 교회 재단 가까이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의 무덤 위쪽에 예배당이 있고 그 안에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대리석의 기념비가 안치되어 있었다. 비석에는 두 날개를 펴고 금방 하늘로 오르려고 하는 천사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다. 천사의 윗입술은 좀 위로 들려 있고 곧 미소라도 지을 것 같았다. 언젠가 안드레이 공작과 공작 영예 마리아가 예배당에서 나왔을 적에 그 천사의 얼굴이 이상하게도 죽은 사람의 모습을 상기하게 한다는 것을 서로 고백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한층 이상하고 그리고 안드레이 공작이 누이 동생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조각가가 우연히 이 천사의 얼굴에 새겨 넣은 표정 가운데에서 안드레이 공작은 전에 아내의 죽은 얼굴에서 읽었던 부드러운 비난의 말을 보았던 것이었다. 아, 어째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안드레이 공작이 살아서 돌아온 뒤 곧 노공작은 아들에게 보구차로 보라는 로이스의 고르이에서 40베르스타 떨어진 곳의 큰 소유지를 나누어 주었다. 로이스의 고르이와 관련된 괴로운 추억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성질을 참을 수 없게 될 적도 있었고 그리고 혼자 고독해질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이 공작은 보구차로보로의 영지를 이용하여 거기에다 저택을 장만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아우스테를리츠 전투 이래 절대로 군에 복무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었으므로 다시 전쟁이 시작되어 온 국민이 모두 군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때 그는 현역의 임무를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부하가 되어 국민병 모집 일을 맡아보기로 했다. 1805년의 전쟁 후 볼콘스키 부자는 마치 스로이 역할을 바꾸기라도 한 것 같았다. 노공작은 자신의 활동에 자극되어 이번 전쟁에서 온갖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안드레이 공작은 그와 반대로 실전에는 참가하지 않고 그러나 내심으로는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좋지 않은 면만을 예상하는 것이었다. 1807년 2월 26일 노 공작은 관구 내의 순찰을 떠났다. 안드레이 공작은 아버지가 없을 때에는 대개 르이스의 고르이에 남아있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소 공작인 니콜 루시카는 벌써 나흘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 노 공작을 태우고 갔던 마부가 시내에서 돌아와 서류와 편지를 안드레이 공작에게 전하려 왔다. 편지를 든 시종은 안드레이 공작을 서재에서 만날 수 없었으므로 공작영의 마리아의 방으로 갔다. 그러나 거기에도 역시 젊은 주인은 없었다. 시종은 공작이 아이 방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리,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베트루시카가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유모를 거들고 있는 한 하녀가 안드레이 공작에게 말했다. 공작은 조그마한 아이 의자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절반쯤 물이 들어있는 컵에다 병에서 물약을 따르고 있는 참이었다. 뭐야? 하고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는데 그만 실수로 한 손을 움직였기 때문에 병에서 컵에다 약을 몇 방울 더 흘려버렸다. 그는 약을 마루에다 휙 쏟아버리고 다시 물을 달라고 말했다. 하녀가 곧 가져왔다. 방 안에는 어린이 침대와 2개의 상자, 2개의 안락의자, 큰 탁자와 소화용 탁자와 의자, 그 안드레이 공작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었다. 창문은 모두 커튼이 쳐져 있었다. 탁자 위에는 한 자루의 초가 타고 있었는데 침대에 불빛이 비치지 않도록 재본된 악보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었다. 오빠, 침대 옆에 서 있던 공작용의 마리아가 오빠 쪽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말했다. 조금 기다리시는 편이 좋아요. 나중에 또. 아, 제발 가만둬. 너는 어리석은 소리만 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마침내 이렇게 되고 말았지 뭐냐. 안드레이 공작은 분명 누이 동생을 나무라주고 싶은 마음인 듯 시큰둥한 목소리로 나직히 말했다. 그렇지만 오빠, 정말 지금은 깨우지 않는 게 좋아요. 겨우 잠이 든걸요. 공작영애는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일어서서 컵을 들고 뒤꿈치로 그러면서 침대로 다가갔다. 그래 정말 깨우지 않는 게 좋을까 하고 그는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빠 생각대로 하세요. 공작영의 마리아는 자기의 의견이 이긴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오빠를 부르고 있는 하녀 쪽을 가리켰다. 열로 괴로워하는 젖먹이의 병관우를 하면서 두 사람이 한 눈도 붙이지 못한 것은 이것으로 벌써 이틀 밤째였다. 그 2주야 동안 주치의가 미덥지 않아 일부러 업으로 데리러 보낸 의사의 도착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그들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약을 써보았다. 걱정과 불면으로 지친 두 사람은 제각기 슬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려고 서로 책망하기도 하고 말다툼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페트루시아가 영감마님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하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방을 나왔다. 뭐야,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는 홧김에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전하는 말을 듣고 나자 봉투와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들고 아이 방으로 돌아왔다. 어때? 하고 그는 물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발 좀 기다리세요. 까를 이반의 지도 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제나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한숨 지으며 공작형의 마리아가 속삭였다. 안드레이 공작은 갓난아이에게로 다가가서 가볍게 만져보았다. 몹시 열이 있었다. 너도 까를 이반의 지도 다 어디든지 가버려. 그는 약을 따른 컵을 가지고 다시 침대로 다가갔다. 안드레이, 그러지 마세요. 하고 공작형의 마리아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밉살스럽고 동시에 고민에 찬 눈초리로 누이에게 눈살을 찌푸려 보였다. 그리고 컵을 들고 갓난아이 위로 몸을 구부렸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자, 부탁이야. 이것을 먹여보자. 공작형의 마리아는 두 어깨를 움츠렸으나 고분고분 컵을 들고 유모를 불러 약을 먹이기 시작했다. 갓난아이는 목구멍에 끓는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얼굴을 찌푸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자 방에서 나와 옆방의 소파에 앉았다. 편지는 여전히 그의 손안에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봉투를 뜯어 읽기 시작했다. 노공작은 파란 종이에 그 굵고 갸름한 필적으로 군데군데 존칭을 써가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다. 지금 막 급사에게서 만일 거짓이 아니라면 아주 기쁜 소식을 받았다. 베니그센이 에일라우에서 보나파르트에 대해 대승리를 거둔 모양이다. 베체르부르크에서는 모두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군대로 보내어지는 감사의 표시는 끝이 없다. 베니그센은 비록 독일인이지만 아무튼 축하할 일이다. 고르체바 시장인 한드리 코프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늘까지 보충병도 양식도 보내오지 않는다. 곧 그 도시로 달려가서 일주일 이내로 공급하지 못하면 목을 자르겠다고 말하고 오느라. 프레이시슈 에일라우 전투에 대해서는 또한 베제니카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녀석은 이 전투에 참가한 것이 틀림없으니까 모든 것이 사실이다. 쓸데없는 녀석이 간섭하여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독일인도 보나파르트를 패배시킬 수가 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혼비백산하여 패주 중이라더라. 일각도 지체하지 말고 꼬르체바로 달려가서 용무를 다해라. 안드레이 공작은 한숨을 쉬고 또 하나의 봉투를 뜯었다. 그것은 편지지 2장에 깨알처럼 써놓은 빌리빈의 편지였다. 그는 그것을 읽지도 않고 접고는 고르체바에 달려가서 용무를 다해라라는 말로 끝맺고 있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안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린애가 회복될 때까지는 아무 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문으로 다가가서 아이 방을 들여다보았다. 공작형의 마리아는 여전히 침대 옆에 선 채 조용히 갓난아이를 흔들고 있었다. 아, 그렇다. 또 무엇인가 하나 불유쾌한 것이 적혀 있는데 안드레이 공작은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생각했다. 그렇다.
우리 러시아 군대가 보나파르트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것은 바로 내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때인 것이다. 그렇다. 그렇다. 모든 것이 나를 우롱하고 있다. 아무렇게나 좋을 대로 하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곧 프랑스어로 씌어진 필리핀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는 반쯤은 뜻도 모르고 읽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래 골똘히 괴로울리만큼 생각하고 있던 무엇인가를 잠시 동안이라도 잊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